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현TV TMI랩 아무나 연구소 연구소장 준현입니다. 제가 사실 뭐 양자 컴퓨터를 전공하지도 않고 또 뭐 양자 역학을 전공한 것도 더욱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뭐 이제 충분한 발표를 할 만큼 충분한 연구 역량과 교육 역량을 갖춘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미리 좀 일찍 그 양자 컴퓨팅 공부를 좀 했었는데 물리학 쪽에 계신 양자 역학 하시는 분이나 또 이 그 퀀텀 컴퓨팅 하시는 분들이 워낙 그 어려운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백지 상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쉽고 좀 재미있게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도 가볍게, 우리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소프트합니다. 제목도 Hitchhiker's Guide to the Quantum Computing 이라고 해서 양자 컴퓨팅계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가이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먼저 이제 이게 저기 넘어가지? 넘어갑니다. 자, 혹시 이제 그 강의하는 중간에 제가 지금 1시간 정도 할애가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요 다음에 성균관대에서 우리 학생들이 저 퀀텀 텔레포테이션이라는 더 재밌는 주제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그 채팅창에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 켜서 음성으로 질문을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화면에 떠 있는 이 그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림이죠. 제 표지에도 이렇게 이거를 그 달았듯이 자, 이 그림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삼킨 큐비트 뱀입니다. 자, 양자 컴퓨팅을 위한 양자 역학인데요. 먼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이제 우리가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이란 것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전 역학에서는 뉴턴의 독립 운동 법칙이죠. F는 ma로 대표되는 즉 그 입자, 물리적인 입자들의 운동을 동력학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그것을 뉴턴이 F는 ma라는 아주 간략하지만 강력한 공식으로 모든 운동을 예측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1900년쯤에 이제 1900년을 넘어서면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뉴턴의 동력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그 유명하신 막스 플랑크 박사께서 플랑크 상수를 발명하죠. 에너지는 hν 해서 플랑크 상수를 발명함으로 인해서 이 빛의 에너지가 연속적이 아니고 불연속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도저히 그것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퀀텀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양, 즉 그 입자의 최소 단위인 퀀터티를 의미하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를 퀀텀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실제 한다는 걸 밝혀내신 분이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님이시죠. 광전 효과를 통해서 양자라는 것이 실제하고 빛의 입자, 포톤이나 전자 이런 것들이 양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레딩거가 그 가장 간략한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으로 이 양자계의 모든 동력학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퀀텀 메케닉스가 이제 고전 역학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별도의 동력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이거예요.
양자 컴퓨팅을 하려면 우리가 양자역학 공부를 해야 되나요? 저도 이제 양자역학을 알아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고, 닐스 보어 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양자역학을 접하고서도 심한 충격을 받지 않았으면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에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단은 양자역학을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까지는 양자 컴퓨팅을 하려면 양자역학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은 필수인데, 시작할 때는 너무 깊이 공부하면은 주화인마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요 세 가지 양자 현상만 알면 일단 양자 컴퓨팅을 시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세 가지 양자 현상입니다. 중첩, 슈퍼포지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얽힘, 인탱글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측, 메저먼트. 이 세 가지의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양자 컴퓨팅 공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중첩인데, 이 슈퍼포지션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본 메타포죠. 슈레딩거하고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반대파였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을 한 거죠. 양자가, 이 방사성 물질이 양자라고 치면, 이 양자가 확률로 존재한다면 자기가 만든 슈레딩거의 방정식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양자가 확률로 존재한다면 이 방사성 물질이 2분의 1 확률로 붕괴를 한다면, 1시간에 2분의 1 확률로 붕괴한다면, 거기에 가위거계수기를 달아서 이렇게 망치하고 연결해서 독가스를 깨뜨릴 수 있도록 해놓으면, 양자가 방사능이 붕괴하면 망치가 작동해서 독가스가 깨지고, 양자가 붕괴하지 않으면 망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깨지지 않는 이런 형태의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고양이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2분의 1 확률로, 만약에 1시간에 2분의 1 확률로 붕괴되거나 붕괴되지 않는 그런 확률적인 상태라면 이 고양이는 죽었니 살았니 비판인 거죠. 그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말도 안 되는 이 현상이 가장 양자의 중첩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또 메타포가 되어버린 거죠. 두 번째 더 놀라운 현상은 관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가 상태의 확률 밀도 함수로, 그러니까 특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확률적인 상태를 가진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중 설립 실험, 그러니까 토마스 영이 1900년대 했던 이중 설립 실험은 빛을 이 이중 설립에 통과시켜서 이런 간섭 무늬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중 설립 실험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양자도, 전자도, 전자 한 개도 양자이기 때문에 일렉트로닉 빔건, 그러니까 전자를 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면, 이 전자를 한 개씩 한 개씩 톡톡 쏘면 이게 이중 슬릿을 통과하면, 전자는 입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섭 무늬가 안 생기고 이 두 줄 무늬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자를 한 개씩 톡톡 쐈는데도, 시간을 두고 한 개씩 톡톡 쐈는데도 이 간섭 무늬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도 파동이다 라는 걸 밝혀냈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여기를 통과할까 여기를 통과할까 해가지고 여기에 가이드 개수기를 이렇게 달아봅니다. 어느 쪽을 통과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가이드 개수기 달아서 똑딱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두 개를 달았는데, 가이드 개수를 달자마자 갑자기 양자 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첩 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 무늬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관측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관측을 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붕괴되어서 특정 상태, 고양이가 죽었거나 살아있는 확실한 상태로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자 하나가 아니라 더 큰 거, 예를 들어서 플로렌 같은
C60 같은 큰 거를 이제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톤 자일링거 교수가 실험을 해서 90년대 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레는 탄소 분자 60개 정도가 이제 뭉쳐져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더 크게 하면 고양이를 던져도 이 이중설릿을 동시에 통과한다고. 아무도 관측하지 않으면. 하지만 누군가 관측하면 이 이중설릿 중에 하나만 통과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관측이라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자 컴퓨터가 동작을 하려면 양자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자 연산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양자 얽힘입니다. 인탱글먼트라고 하는데, 이 인탱글먼트는 아인슈타인이 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돌스키하고 로젠하고 합쳐가지고 EPR이라고 해서 논문을 안 썼는데, EPR 패러독스라고 하죠. 그 아인슈타인이 뭐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냐, a spooky action at a distance, 말도 안 되는 이런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다고 하니까 양자역학하는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또 가장 양자역학을 그 얽힘을 잘 설명하는 그 메타포가 된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견우하고 직녀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 견우하고 직녀가 수십 강년 떨어져 있는데 어떤 얽힘 현상을 갖고 있는 양자 두 개를 나눠서 견우하고 한 개 주고 직녀 한 개 줬습니다. 그럼 얘도 그 중첩 상태에 있고 얘도 중첩 상태에 있죠. 근데 얽혀 있다. 그러면은 얘가 안면인 거를 얘가 관측하는 순간 견우가 관측해서 얘의 상태가 확정되는 순간 이 얽혀 있는 다른 쪽의 양자 상태도 확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수십 광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게 확정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빛보다 빠른 통신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빛보다 빠를 수 있는 건 없는데, 정보 전달이 빛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연히 싫어했죠. EPR 패러독스라는 걸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실험적으로 프랑스에 있던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실험적으로 이게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이렇게 양자 확률 밀도 함수가 붕괴돼서 양자 상태가 확정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팅이라는 걸 하려면 중첩이 뭐고, 그 다음에 얽힘이 뭐고, 그것을 관측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만 이해를 하면 사실 양자 컴퓨팅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양자역학이 어떤 작용을 했느냐. 제일 처음에 이것을 제안하신 분이 그 유명한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이십니다. 1982년에 어떤 강연에서 이렇게, 물론 논문으로 나중에 출간도 됐지만, Simulating Physics with Computer.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1982년이면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는 시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현대적인 컴퓨터로는 우리가 궁금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이 물리계, 즉 자연현상을 모사할 수가 없다. 시뮬레이팅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실 세계가 양자를 기반으로 해서 확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 양자 현상을 그대로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된, 개념이 나오게 된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여기가 처음이죠.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로 간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폰 노이만 컴퓨터 아키텍처, 앨런 튜링이 얘기한 튜링 머신이 제시하는 컴퓨테이셔널 모델을 완전히 벗어나는, 전혀 새로운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튜링 머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처리의 단위가 비트잖아요. 그래서 클로드 셰논이 바이너리 비트, 바이너리 디지트라는 말을 비트라고 이렇게 축약을 해서 부른 게 1936년대입니다. 그러면
1936년대에 그 알렌 튜링, 클로드 셰넌, 그리고 존 폰 노이만이 만든 컴퓨터에 정보 처리 단위는 디지털 통신의 정보 처리 단위는 0 또는 1, 동전으로 치면 헤드와 테일, 그 스위치로 치면 온 앤 오프, 요 두 가지 디지털 바이너리 세상의 이 기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 동전, 즉 그 중첩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이제 비트는 비트인데 퀀텀 비트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이제 큐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보 처리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이 비트가 큐비트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때까지 비트를 기반으로 쌓아왔던 모든 컴퓨팅 그 이론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제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 큐비트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기존에 그 이론이 많이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는 많이 단축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큐비트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좀 복잡한데 요것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양자 상태를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확률 자체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이제 양자 상태를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요 푸사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슈레딩거가 고안한 표기법인데 브라와 캣 사이에 푸사이를 두면 요 푸사이가 양자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양자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그 세분화시켜서 그 3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10단계로 나눌 수도 있지만 제일 쉬운 게 2단계로 나누는 거니까 그 푸사이를 0으로 두거나 1이 두거나 투 스테이트로 구분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0이 될 확률이 알파고 1이 될 확률이 베타면 0이 아니면 1이 되는 두 가지 상태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1이 돼야 되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1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1인 구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블로그 스피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지름이 1인 단위 구 위에 존재하는 요 어떤 요 점이 푸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푸사이가 이 구면 위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0으로 측정될 확률과 1로 측정된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양자 연산의 탄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X축, Y축, Z축 있는데 얘가 0이면 이렇게 벡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벡터는 이제 확실하게 0인 상태죠. 무조건 측정하면 무조건 0이 나오는 상태. 원자로 치면 자기 궤도의 수소 원자로 치면 가장 그 바닥에 있는 돌고 있는 그 상태죠. 그죠? 1이면 이제 들뜬 상태라고 보면 뭐 다른 주기에서 돌고 있는 그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애매하게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으면 당연히 측정할 때마다 0으로 측정될 확률 2분의 1, 1로 측정될 확률 2분의 1. 그래서 완벽한 중첩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애매하게 여기 있으면요. 여기 있으면은 0으로 측정될 확률이 0.85 정도 되고 1로 측정될 확률도 0.25 정도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면 위에 어떤 위치에 양자 상태를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연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큐비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벡터로 쓰면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알파일 확률 그 두 개의 스테이트 중에서 알파일 확률, 베타일 확률을 제곱해서 1이 되도록 이제 만들면 그게 양자 상태인데 이렇게 쓰려는 그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브라켓 써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자 연산을 하려면 이제 큐비트를 만들었으니까 그 큐비트를 가지고 양자 상태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블로우 스피어 위에 어떤 점이 있더라도 그거를 내 마음대로 막 조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파울리 X 게이트입니다. 이 파울리 X 게이트는 요 양자 Q가 이렇게 있으면 요런 연산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x2 행렬을 곱하는 거죠. x라는 연산이 있으면 파울리 x 연산은 내가 퍼사이 요 양자 상태에다가 요 연산을 가하는데 0, 1, 10의 행렬 곱셈을 하는 거죠. 알파 베타를. 그러면 이제 0, 1, 1, 0 곱해보면 이제 베타 알파가 되죠.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와 알파 되면 역으로 뒤집히죠. 낫 연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울리 X 게이트라고 부르고 낫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낫 게이트. 그래서 만약에 확실하게 0인 퍼사이 이제 브라켓이니까 이제 cat 제로라고 부릅니다. cat 제로 X 연산을 하면 cat 제로에다 X 연산을 하면 cat 1이 되는 거죠. cat 1에다가 X 연산을 하면 cat 0이 되는 거죠. 요런 게이트들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그리고 XOR 게이트, NAND 게이트, NOR 게이트 이런 이제 디지털 연산 게이트를 가지고 정보 처리를 했는데 양자 게이트에서는 그 컴퓨터에서는 이런 양자 게이트를 만들어서 이 양자 게이트로 양자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중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슈퍼포지션. 그러면 이제 중첩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하다마르 게이트의 구의 가운데 있는 지점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하다마르 게이트 루트 2분의 1, 1, 1, 1 마이너스 1 요 연산을 가하면 됩니다. 해보시면 0이 1, 0이 되겠죠. 그 알파가 0으로 측정될 확률이 100%니까 알파가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베타는 0이 돼야 되고. 그럼 이제 요 0이라는 요 행렬에 벡터에 요거를 연산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분의 1, 1,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곱 루트 2분의 1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1 제곱하면 1이 되잖아요. 그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걸 해보니까 cat 0 더하기 cat 1 했는 거의 루트 2분의 1 했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즉 알파와 베타가 둘 다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즉 같다는 거죠. 0으로 측정될 확률과 1로 측정될 확률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마르게 이거 전부 오타입니다. H입니다. H.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X 그 1인 cat 1인 큐비트에다가 이것도 H입니다. 하다마르 게이트를 통과시키면 마찬가지 연산인데 요거는 이제 요거 때문에 루트 2분의 1분의 cat 0 마이너스 cat 1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위상만 반전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측정을 했을 때 0이 측정될 확률과 1이 측정될 확률은 같습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기 때문에 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일 큐비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X 게이트하고 하다마르 게이트고 다중 큐비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컨트롤드 낫 게이트입니다. CX 게이트. 이 컨트롤드 낫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컨트롤 비트가 되고 얘가 낫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행렬 연산으로 하면 이렇게 요 11, 11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제 행렬 연산이고 요 C낫 게이트를 두 개의 큐비트에 연산을 적용시키면 요 행렬에 곱하는 겁니다. 요게 각각 루트 2분의 1이 된 거는 요 하다마르 게이트를 Q0만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걸 연산해 보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 진리표로 확인해 보면 Q0가 0일 때는 요 컨트롤 큐비트가 0일 때는 그냥 Q1 큐비트를 그대로 통과시켜 줍니다. 0, 1, 0, 1. 그런데 이 Q0 큐비트가 1일 때는 이 Q0 큐비트의 상태가 1일 때는 이 Q1의 상태를 반전시켜 줍니다. 파울리 X 게이트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C낫 게이트는 고전 컴퓨터에서의 XOR하고 같은 역할을 하죠. 진리표를 보니까 XOR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XOR 게이트를 가지고 사실 AND 게이트도 만들 수 있고 OR 게이트도 만들 수 있고 NOT 게이트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전 연산에서 가능한 모든 연산이 다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전 연산에서 가능한 모든 게이트를 다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고전 컴퓨터보다 빨라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느리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 고전 컴퓨터를 개발해 왔는데 양자 컴퓨터를 아무리 지금 열심히 잘 만든다고 해도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빠를 수는 없습니다. 에러도 많고.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왜 빠르냐? 그거는 이제 양자 알고리즘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라지는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양자 컴퓨터 개발이 지금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일이 많지만, 결국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다 이 양자 알고리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책도 그 선형대수로 아까 그 방금 보셨던 저런 선형대수학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수학 그 수식 보고 질려서 공부하기가 싫어졌죠. 그죠?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공부하듯이 퀴즈킷이라는 플랫폼으로 주피터 노트북이나 주피터 랩을 이용해서 파이썬 가지고 코딩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면서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쉬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킷은 IBM의 QX, IBM Q, 즉 IBM 퀀텀 익스피리언스라는 그 컴퓨터로 그 레퍼런스 모델로 해서 만든 개발 환경입니다. 개발 플랫폼이죠.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퀴즈킷은 주피터 노트북을 기반으로 해서 파이썬으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from 퀴즈킷이라는 모듈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pip install 퀴즈킷 하면은 한 1분 만에 설치가 다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퀀텀 서킷이나 execute AER 뭐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 퀀텀 서킷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circuit.h 하면은 이제 하다마다 게이트 통과시키는 거고, circuit.cx 하면은 cx 게이트 만드는 거고, circuit.measure 하면은 이제 요 0번 1번 큐비트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클래시컬 큐비트에다가 측정해서 저장해라, 그 상태를.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직접 양자 회로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점점점 이제 그 발전하겠죠. 그죠? 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좀 편리한 코딩 라이브러리로 조금씩 개선이 되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린트F 함수 직접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프린트F 같은 그런 편리한 표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요런 그 게이트를 만들어서 드로우 해보면은 요런 양자 그 게이트 회로가 양자 회로 그림이 나오고, 요거를 이제 그대로 실행해서 돌리면 그 결과가 측정돼서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양자 연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로 우리가 그 고전 컴퓨터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산 덧셈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그죠? 이진수 덧셈을 이렇게 하려고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진수 덧셈은 결국 이렇게 00이면 0, 10이면 1, 01이면 1, 11이면 캐리 1을 발생시키고 이제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올림수 이 1을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요 3비트를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회로가 나옵니다. 그게 풀 애더라고 하죠. 그죠? A, B를 더해서 S를 만드는데 캐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비트에서 하위 비트에서 발생한 이 캐리 인을 가지고 캐리 아웃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XOR 연산과 AND 연산과 OR 연산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XOR 연산이 있다 그랬죠. CX 게이트. 그 다음에 AND 연산과 OR 연산은 양자 회로에는 없어요. CX 게이트하고 CCX 게이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CX 게이트고 이게 CCX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CX 게이트하고 CCX 게이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똑같이 양자 회로로 이렇게 풀 애더를 만들 수 있으면 요거를 여러 개로 만들면 리플 캐리 애더라는 완전한 그 양자 덧셈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간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오차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덧셈 연산조차 양자 컴퓨터는 제대로 못합니다. 현재까지. 근데 왜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에 비해서 양자 우월성을 가지고 있느냐?
퀀텀 수프리머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이제 가장 먼저 밝힌 게 마법의 동전 문제입니다. 마법의 동전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동전이 마법에 걸려 있어서 앞면을 위에 놓고 던지면 반드시 앞면이 나오고, 뒷면을 위에 놓고 던지면 반드시 뒷면이 나오는 동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을 앞으로 하고 던졌을 때하고 뒷면을 앞으로 해서 던졌을 때가 결과가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최소 몇 번을 던져봐야 알 수 있겠습니까? 앞면을 놓고 한번 던져보고 뒷면을 놓고 한번 던져봐야 그 두 결과가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 2번을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죠? XY가 있고, 이 공역, 정의역과 공역이 있으면, 얘가, 이 결과가 FH와 FT가 같은지, FH와 FT가 다른지를 알려면 2번 던져봐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만에 알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신 분이 이제 도이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도이치 알고리즘은 이거를 앞면이 나온 거하고 뒷면이 나온 거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한 번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동전 문제기로.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가는 회로가 우리가 뭔지 모를 때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로를 우리가 오라클 회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오라클 회로는 이 fx라는 함수를 품고 있는데, 이 회로를 이렇게 하다마르 게이트를 이제 x 해가지고 하다마르 게이트 통과시켰고, 그냥 하다마르 게이트 통과시켰으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둘 다 중첩이긴 한데 위상이 반전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아까 cat0 더하기 cat1이고 얘는 cat0 마이너스 cat1이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요 연산을 하면 x와 fx 연산을 하면 요 x의 결과값을 다시 하다마르 게이트를 통과시키면 얘가 0이 되면 fx와 fy가 같은 게 되고, 얘가 1로 측정이 되면 fx와 fy가 같지 않은 게 측정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동전 두 개를 두 개의 동전을 가지고 2번 던져봐야 알 수 있는 거를 한 번만에 알 수 있잖아요. 한 비트가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10비트라면 어떻게 될까요? 고전 컴퓨터는 2의 10승, 즉 1024번을 해봐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10번을 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만약에 그게 큐비트가 1024개면 2의 1024승, 굉장히 큰 수가 되어버리죠. 근데 1024번 만에 알 수 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자 우위, 그러니까 퀀텀 수프리머시가 확실하게 달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근초 더미에서 우리가 바늘찾기 문제, 이 도이치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의 양자 우월성을 설명한 가장 첫 번째 알고리즘인데, 가장 실용적으로 의미 있는 알고리즘은 로브 그로브가 제시한 이 근초 더미에서 바늘찾기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비구조적 탐색, 즉 n개의 데이터에서 x를 찾아라. n개의 데이터에서 x를 찾으려면 우리가 몇 번 비교해 봐야 됩니까? n개를 다 비교해 봐야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루트 n 번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로브 그로브가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NP 컴플리트한 문제들, 트래블링 세일즈 퍼슨 프로블럼이라든지 제로원 랩색 프로블럼이라든지 K 클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단시간에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브 그로브 알고리즘은 이렇게 하다마르 게이트 통과시켜서 오라클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제 확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동일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바늘처럼
내가 찾고자 하는 게 톡 튀어나와요. 위상 증폭을 해버리면.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 즉 증폭을 통해서 루트 n번을 증폭시키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것만 톡 튀어나오고 나머지는 쑥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축 더미에서 바늘 찾기라고 하죠. 요 회로를 2큐비트에서 구현하면 요런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오라클 회로죠, 그죠? 그러면 이 오라클 회로가 영영이 나오는지 01이 나오는지 11이 나오는지 01이 나오는지는 전부 다 2의 4승분 돌려봐야 알잖아요, 그죠? 2의 n승분을 돌려봐야 되는데 요 오라클 회로는 얘를 루트 n분만큼 반복하면 되니까 시간 복잡도가 5 비고 오브 루트 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소인수분해 문제죠. 이거는 이제 피터 쇼우가 1994년에 논문으로 밝혔는데, 매우 큰 두 개의 소수 P 곱하기 Q가 N일 때 이거를 소인수분해라 이렇게 하면은 지수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수 P와 Q가 2의 1024승 2의 2048승 정도 되면은 절대로 풀 수 없다. 지구 멸망할 때까지 계산 돌려야 된다. 그게 이제 RS 암호화의 기반이죠. RSA 암호화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 두 소수의 합성수 n을 소인수분해를 소수를 곱해가지고 공개키, 비밀키. 그래서 이 비대칭키 암호화를 하는 우리 전자상거래나 이런 데서 모든 암호화가 지금 거의 이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단시간에 소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RSA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러면 아마 지구 멸망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94년대에 그 쇼 알고리즘이 나올 때만 해도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시카모나 IBM Q 익스피리언스가 이제 53큐비트, 1000큐비트, 100큐비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리스크 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발등이 불 떨어진 거죠, 그죠? 빨리 RSA 그 양자 컴퓨터의 내성이 있는 그 퀀텀 탈러런트한 그런 암호화 알고리즘을 만들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쇼의 양자 알고리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그냥 그 고전 컴퓨터에서 하면 돼요. 요거를 그 양자 컴퓨터로 하는 거거든요. fx는 a의 x승 모듈러 n의 주기 r을 양자 컴퓨터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양자 알고리즘으로 큐리에 그 퀀텀 큐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찾는데, 이게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실제로 이래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찾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실제 돌려보면 이건 크게 어렵잖아요. 만약에 15가 3 곱하기 5라면 이게 뭐 크진 않지만 작지만 소수의 곱이잖아요, 그죠? 소수의 곱으로 만들어진 3 곱하기 5로 된 15를 소인수분해 하려면 A가 3, 5, 6, 9, 10, 12일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가 한쪽으로 나누면 바로 상대방 소수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2, 4, 7, 8, 11, 13, 14일 때는 최대 공약수가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못 찾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걸 가지고 쭉 그 소인수분해 하는 알고리즘을 쭉 전통적인 알고리즘처럼 막 그 에라토스, 테네스의 채 찾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래서 뭐 제너럴 필드 뭐 이래가지고 막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막 노력할 필요 없이, 자, 이 함수를 AX 모드 N 함수를 가지고 한번 돌려보자는 거죠. 얘가 요 함수를 돌리면 1, 2, 4, 8, 16, 32 이렇게 쭉 나가는데 모듈로 15를 해버리면 N으로 모듈로 연산을 해버리면 1, 2, 4, 8, 1, 2, 4, 8 이렇게 주기가 나와버린다는 거죠. A가 2일 때는 주기가 4고, A가 7일 때는 또 주기가 4고, 1, 7, 43, 1, 7, 43 이렇게 반복이 되고, A가 4일 때는 1, 4, 1, 4, 1, 4, 1, 4 주기가 2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만 찾으면, 요 공식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GCD1은 15
하고 50의 주기, 그 최대 공약수 하면 5가 나옵니다. 요 주기만 찾으면 A의 2분의 R승 빼기 1. 그러니까 이 주기가 짝수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3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거 해놓은 거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은 맞다는 건 알 거예요. 물론 증명하고 이런 것들은 어렵겠지만 신기하죠. 주기를 가지고 이 함수의 주기를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래의 소인수 두 개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이제 얘기했던 대로 그 RSA 암호화를 깰 수 있다면, 즉 비대칭 키 암호를 깰 수 있다면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A하고 B가 거래를 하는데 A하고 B가 거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디지털 서명을 하죠. 디지털 시그너처를 이렇게 그 트랜잭션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밀키를 상대방 비밀키를 모르기 때문에 A의 비밀키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서명을 베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암호화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로 내가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퍼블릭 키를 가지고 프라이빗 키를 계산해낼 수 있으면 바로 가짜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이 나한테 100비트코인을 준 걸로 이제 가짜 거래를 비트코인에 써가지고 원장에 기록이 돼버리면 갑자기 100비트코인이 생긴 거니까 거래소 가서 팔면 갑자기 50억을 벌 수 있죠. 해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또 비트코인을 그 양자 컴퓨터로 깰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를 깰 수 있다면 얘를 깰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것도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면 아무도 못 깨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슈도 랜덤 알고리즘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랜덤 함수들은 전부 다 완전한 암호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슈도 랜덤 알고리즘들을 이제 진짜 정말 랜덤한 걸로 퀀텀 랜덤 알고리즘 QRNG, 퀀텀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퀀텀 텔레포테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 아까 그 견우와 직녀를 예를 든 것처럼 양자 컴퓨터로 이제 그 통신을 하게 되면 뭐 BB84 이런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전한, 그리고 빛보다 빠른 통신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성균관대 학생들이 발표해 주실 요 퀀텀 텔레포테이션은 순간이동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고 이미 실험적으로는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응용 분야가 실제 응용이 언제 현실화가 될지 궁금해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일 핫한 분야가 퀀텀 머신러닝 분야죠, 그죠? 그 진정한 자비스,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은 퀀텀 컴퓨터가 그 큐비트가 충분해지면 진짜 머신러닝을 할 수 있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퀀텀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퀀텀 컴퓨터가 충분한 큐비트 수를 갖춘 그런 퀀텀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할 수 있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또 이제 이것들이 응용될 분야도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그 퀴즈킷 해커톤 코리아를 이제 참여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퀀텀 컴퓨팅 관련해서는 자료도 별로 없고 그 자료를 보면은 전부 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제 채널에다가 어서와 양자 컴퓨팅은 처음이지라는 강의를 7개로 나눠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요것만 이렇게 쭉 따라서 한번 보시면 일단
요번에 퀴즈킷 해커톤 코리아에서 아이디어 내서 뭔가 한번 해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한번 해보고 나면 정말 재밌습니다. 저도 전공도 아니고 이 관련해가지고 논문도 하나도 못 썼는데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재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도 이거 다 못 봤습니다. 봐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틈틈이 시간 나면 보고 있는 책들이 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그 퀀텀 저거 퀀텀 인포메이션을 하려면 요 두 가지 책은 꼭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언젠간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닐슨과 후왕이 만든 쓴 퀀텀 컴퓨테이션 앤 퀀텀 인포메이션, 요 책이 이쪽 동네에서는 퀀텀 인포메이션계에서는 그 바이블처럼 추앙받는 그 책인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책은 없는가 찾아봤더니 이제 이해웅 교수님이 카이스트 이해웅 교수님이 써주신 이 양자정법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 말만 우리말이지 똑같이 어려워요. 단어만 한글로 되어 있을 뿐이지 내용은 어차피 외계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책을 보고 오히려 막 그 비유적으로 설명해 놓고 이런 거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어렵지만 자꾸 보다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그 해커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가지고 조금 재밌는 아이디어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이거 재밌다 해서 진지하게 공부하실 분은 이 두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10분 남았네요. 시간을 대충 맞춘 것 같은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좀 전에 채널에 혹시 이거 발표 자료 공유 나중에 되냐고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발표 자료 공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우선은,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를 해드릴 수는 있고 우와. 우선은 네. 유튜브에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안내했고요. 네네네. 네네. 그러면은 구글 드라이브에까지 올려주시려고요. 예,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를 하고 그 공유 링크를 우리 또 신태용 박사님한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 어디 링크 걸어주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교수님 같아요. 채널하고 이렇게 동영상 올릴 때 거기 그 설명에 같이 그 링크 남겨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교수님?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저 나중에 저 제가 영상 올릴 때 요 발표 자료도 같이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같이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채널 링크는 제가 지금 채팅방에 남겨놨고요. 예.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언뮤트 해서 질문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